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우실 텐데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상황을 한번 좀 보고 싶었습니다. 뭐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리 재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장기적인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맞춰서 뭐 투자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긴 하겠지만 당장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무서워 뭐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그거 자체만 놓고 뭐 주식을 사고 팔거나 하는 행동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이 다 빗나갔고, 그다음에 저도 유튜브에서 2주 전인가 한번 전쟁 직전에 방송을 할 때 설마 푸틴이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전쟁이야 하겠나 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미친놈이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또 다들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게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고 있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제정세 예측은 정말 예측 불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의 시세, 단기적인 시세 예측이 안 되듯이 이 정세의 변화도 정말 예측이 어렵다. 이게 왜냐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갈렸어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왜냐면 그 나름대로 다 그쪽 분야의 전문 이제 해박하신 분들이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의견들은 또 매 국면마다 갈라지고, 그래서 뭐 그분들 의견도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책도 찾아보고 뉴스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두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저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도 이쪽에 이제 전운이 감돌기 전까지 사실 동유럽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크게 관심은 없는 지역이잖아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오셨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뭐 연고지가 있거나 뭐 이쪽에 되게 애착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 전에 갖고 있던 인식은 뭐 미녀의 나라, 뭐 장모님의 나라, 체조 잘하는 나라, 그 정도 이미지가 뭐 이쪽 이제 동부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요쪽에 있는 나라들에 가진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텐데요.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우던 뭐 이쪽이 곡창지대고 뭐 밀이 많이 생산되고 뭐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푸틴이 왜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저쪽에 도대체 무슨 복잡한 일이 있길래 저런 게 있나 해서 저도 한 며칠 이제 공부도 해보고 찾아봤더니 이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지역이긴 하더라고요. 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홀로도모르라는 참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연방 안에 있던 국가였는데 스탈린이 이쪽을 집단 농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 그 체제 선전에 이용을 해먹었단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 쪽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영화를 제가 이걸 2019년에 봤나 그랬을 텐데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국인 존스라는 기자거든요.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6배 정도 넓어요. 엄청 큰 땅인데 거기에 대기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서 이 대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다 하는 사람부터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토지대고 그냥 막 씨만 뿌리면 막 농작물이 쑥쑥 자라나고 굶어 죽을 수가 없는 지대인데, 이게 그 공산주의 이념이 얼마나 실패한 이념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스탈린이 여기를 집단 농장으로 만들고 그걸 또 다 수탈을 해가면서 여기 이 당시에 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슴에는 소련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 거죠. 저도 우크라이나를 얘기할 때는 뭐 이쪽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라고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홀로도모르의 참상을 그렸던 이 영화 미스터 존스였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들여다 봐야 되나. 왜냐면 이거는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이념이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러시아 있고 왼쪽에 중국, 일본 있고 윗동네에 나쁜 동생 북한이 있고, 근데 보면은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죠. 독재 일당 체제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권위주의 체제죠. 뭐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냥 권위주의 체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민당이 거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잘한 군소 애들까지 하면은 거의 자민당 일당 독재라고 보긴 힘들지만 일당 독재에 가까운, 우리 그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제대로 민주화를 국민들 손으로 이루어내고 민주화 산업화까지 국민들 손으로 스스로 해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방이 강대국들인데다가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안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쟁이 날 수 있는 정치 체제인 거죠. 이념 체제인 거죠. 그리고
이 국가들이 전부 다 팽창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 묶여 있어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유전자에 팽창주의가 있는 애들이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노리고 있고 뭐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좀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게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하고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할 바 없이 아주 강한 나라다. 그게 다른 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체제나 경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어떻게 주변국들하고 외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때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현대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시가전이 진행될 경우에 시가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우리는 미리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리 봐두고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게 전쟁이 나면은 뭐 필연적으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나 어린이들도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아마 사회 도처에서 이걸 또 학습하는 교보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자유진영의 지지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자유진영이 승리하고 그쪽 진영이 지구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길 바래요. 그렇지만은 역사랑 국제관계를 그저 절대선이냐 절대악이냐 이 구도로만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도 내 편은 무조건 착한 편,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쁜 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대선과 절대악 구도로 보면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나 국제 질서나 이런 걸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자유진영의 편이 되기 위해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나서서 싸우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뭐 얘네들이 착하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국제 관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국제 질서나 힘의 관계나 여러 가지 얘네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프레임을 놓고 보면 좀 더 많은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국제 질서나 이해관계에서는 힘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시겠지만 힘의 논리로 세상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정적인 니 편 우리 편은 그냥 니 편 우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니 편 내 편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심지어 그 푸틴이나 젤렌스키조차도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100%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이 전쟁터 현장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방 안에서 얻는 그냥 이런 뉴스나 정보들은 부정확한 정보일 확률이 저는 거의 막 절반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국의 선전전의 산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선전전에 선동이 되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를 얻고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이영만리 타국의 안방에 앉아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진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미 벌어져 있는 팩트만 놓고 그걸 그냥 사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영토가 어느 정도 러시아군에게 지금 잠식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 막사 같은 이제 미국의 위성업체들이 지금 위성사진을 보고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 결과 자체만을 놓고 우리는 사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러시아 군인애들이 잡혀왔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러시아 군인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그런 이 뭔가 감정적인 거는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인데 뭐 누가 누구를 얼마를 죽였다.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 개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인가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 2만 명을 생포를 했다, 뭐 사살을 했다 그랬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건 굳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선전전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뭐 어디에 탱크가 몇 대 터졌다. 너무 지엽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으로 탱크를 몇 대 터뜨렸다. 그거는 그 골목길 전투에서는 뭐 벌어지는 일은 사실이 맞을 수도 있어도 전체적인 전쟁을 조망하기는 힘든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나온 실제적인 팩트, 결과들만 갖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가능성이 낮다. 이 민주평화론인데 사실 러시아도 뭐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척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걸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딘지 알죠? 바로 러시아가 그 동네 깡패거든요. 조지아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분리 독립을 하려고 일으킨 전쟁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나무세티아를 지원을 하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 이마누엘 칸티의 이론이 깨진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러시아는 뭐 표면적으로만 민주주의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는 그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그 푸틴 이전에는 러시아도 좀 괜찮게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는 흑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장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뭐 우리가 흑화될 확률보다 일본이 흑화되려고 하는 거나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야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고 그렇죠. 뭐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정권이 그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영토 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자원 분쟁, 뭐 종교 분쟁, 뭐 이념 등의 원인이 돼서 뭐 다양한 원인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런 충돌 여러 가지 충돌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양 국가의 국력이나 군사력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전쟁이 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벌어지는데 뭔가 계속 종교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걸로 부딪히는 게 있다가 뭔가 폭발하면은 전쟁이 날 확률이 높다. 이게 보시면은 전쟁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사력 이제 비교를 그냥 숫자적으로만 한 건데요. 뭐 질적인 거는 또 분석해보면 다르겠지만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력이고 우크라이나가 22위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봐도 러시아는 연간 458억 달러, 그러니까 2021년에 458억 달러를 지출을 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43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뭐 쓰는 돈만 봐도 이거는 러시아가 너무 힘에서 너무 압도적이죠. 이거 보면은 장갑차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 방공망도 너무 안 좋아. 지금 지대공 미사일도 몇 개 안 돼. 그리고 잠수함 한 척도 없죠. 해군은 러시아가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뭐 공군력도 러시아가 압도적이에요. 병력 숫자도 정규군이 러시아는 90만 명이고 우크라이나는 20만 명. 뭐 정규군 숫자에서도 밀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강국이죠. 핵강국. 핵탄두 6,255기를 보유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압도적으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GDP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조금 하향세이긴 하지만 뭐 1트릴리언 달러 넘어가고 여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진짜 빈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155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은 일론 머스크 재산보다 적은 건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1년에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유럽의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게 우크라이나도 참 이게 불운한 게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뭔가 사고가 터지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사고가 터지고 해서 참 역사적으로도 불운하고 그동안 발전을 전혀 못했죠. 이 나라는 체르노빌 원전도 터졌죠. 10년마다 그런 큰 사고들이 하나씩 터지니까 이 나라도 정상적으로 발전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또 팩트만 놓고 보면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쪽의 선전전이거든요. 그래서 야 참 선전전은 잘한다.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영상 중에 이제 에펠탑이 폭격을 당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실제같이 잘 만들어가지고 야 대단하다 했는데 쟤네들은 전쟁도 열심히 하지만 선전전도 진짜 잘하는구나. 결국 이제 서방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뚫리면 니네도 위험해진다 이건데 뭐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인 거고 어쨌든 계속 우크라이나가 선전전을 하면서 러시아 쪽의 사기를 꺾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근데 전체적인 전쟁 판도는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장 큰 효과 하나를 보자면은 젤렌스키가 다행히도 도망을 안 가고 이제 결사항전을 외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다행인 겁니다. 결사항전을 외쳤고 뭐 이렇게 계속 그뭐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선전전을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힘을 합치는 그런 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갔지만 해외에서 의용군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근데 그 중에는 젤렌스키의 선전전에 좀 뭔가 선전을 당해서 그래서 가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선전이 너무 과도하게 선을 넘을 경우에는 역풍도 심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선전전을 믿고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국제사회에서 되게 온정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 선전이 봤더니 거짓말이었다, 뭐 선을 넘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선전으로 쌓아온 이미지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젤렌스키가 선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젤렌스키가 선전전 하는 거를 서방 언론이 계속 증폭을 시켜줘, 증폭을. 그래야죠. 서방 세력은 이 젤렌스키를 이용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젤렌스키는 신나서 막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사실 서방 세력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서방 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그 힘의 충돌이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유럽 쪽으로 진격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무기 지원을 하고 막을 테고, 푸틴은 뭐 약간 뭐 치매다 정신병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제가 푸틴 옆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푸틴이 정신병자일까? 아닌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푸틴은 꽤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읽고 있고 제정신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꼭 이렇게 전쟁을 했어야 되나.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전쟁을 선택한 거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사실 제가 뭐 얘네들 전쟁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겠지만 먼 나라에서 본 제 입장에서는 그 개전이 됐을 때 뭐 하루나 이틀 안에 빨리 그냥 키이우가 항복을 하고 젤렌스키가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멀리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좋을 게 없고 빨리 끝나는 게 좋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해버리고 있고 또 이후의 셈법은 다르겠죠.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뚫리면은 이제 나토 국가들하고 이제 전선이 우크라이나 동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서부로 오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서부에는 친서방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여기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싸움이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지지고 볶다가 끝나길 바랄 거예요. 이게 계속 확장되면 이유도 좋을 게 없으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진영 쪽,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들 진영 쪽에 당연히 그쪽 편에 서서 지지를 하고 있고 응원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유사 사태가 생겨도 저는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사실 서구 세력도 보면 푸틴은 당연히 악당이고요. 푸틴은 당연히 악당이고 서구 세력도 가만히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야 여기는 절대선이니까 막 멋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으니까 서구 세력이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엄프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지금 전쟁 양상이 웃기죠, 이게. 지금 덕분에 전쟁을 실시간으로 방구석에서 볼 수 있는 막 이런 나라가 되는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는 서구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고 엄플에 이용되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뭐 서구 세력들이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해서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힘들죠. 누가 외교적인 리스크, 군사적인 리스크를 지는 데다가 자국민들의 지지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자국의 군대까지 그렇게 희생을 치러가면서 여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도와주겠냐고요. 그래서 뭐 전쟁 나기 전에는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빨리 소리들을 했지만 막상 사건이 터져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사회 국가 간들이나 인간관계는 다 똑같다. 영원한 친구도 동지도 없고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자꾸 뭔가 이게 말이 나오니까 이제 독일도 무기 지원한다 그러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기 문 앞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뭐 무기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무기 지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참전하는 게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는 참전을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냥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냥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과연 EU 국가들이나 나토 국가들이 참전을 해줄까?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나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지도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그러지. 내가 스스로 강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옛날에 사마천이 그랬죠. 개인의 힘이나 돈에서 나오는데 돈이 많아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돈이 없어지면 찾는 손님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200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선전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선전전은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고 뭐 2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뭐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고 뭐 어쨌든 근데 열심히 그 결사항전하는 것 자체는 팩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북쪽, 동쪽, 남쪽이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콜라이프 그다음에 뭐 이 동부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키이우하고 키이우 근처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산이나 분당 정도 되는 도시들 박살나고 있죠. 그래서 현실은 날이 갈수록 영토를 이렇게 조금씩 잃고 있다. 이게 현실은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러시아 군대가 약간 뭐 전쟁 전에 재편도 해왔고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르기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소규모 전투를 잘할 수 있게 군 부대가 재편을 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안에 방산 비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기 같은 거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러시아 내에서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팩트는 러시아가 워낙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뭐 결사항전이 있든 말든 어쨌든 힘으로 조금씩 밀고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팩트는 도시는 초토화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이야.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쪽의 패착을 보자면은 이 키이우를 제가 봤을 때도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로 단숨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분은 설마 키이우를 치겠나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다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가 푸틴 하는 걸 봤을 때 아예 우크라이나 자체를 다 먹어버릴 생각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현실은 키이우를 단숨에 점령하려고 했지 못했죠. 예, 못했고, 이 러시아 부대 재편 이후에 여기 징집병들이 많이 갔다 그러는데, 징집병들이 뭔가 사기가 안 좋은가 봐요. 뭐, 전투 기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의외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인들 섞여 있으면 전쟁할 때 골치 아프잖아요. 민간인들까지 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이 아주 강력한 수준이구나.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젤렌스키 리더십 덕분에. 만약에 젤렌스키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벌써 끝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느낀 게,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세계 군사력 순위 같은 거. 이 세계 군사력 순위 같은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구나. 왜 세계 1위, 2위, 3위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 뭐 그러죠. 뭐 약소국을 침공했을 때 뭐 단숨에 그 나라를 함락시키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진짜 소설 속 이야기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단순히 숫자적인 이 군사력 이런 것만 갖고 전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무기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경제적인 게 다 따라붙으니까, 이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는 이 군사력 순위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들이야 어떻게든 전쟁을 이기기야 이기겠죠. 이기는데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순식간에 미루고 뭐 이런 거는 힘들다. 이번에 실제로 전쟁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군사력 순위에 매몰될 필요가 없고, 요새 이제 뭐 하이브리드전 얘기가 나오던데, 뭐 선전, 선동, 외교, 경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다 써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구나.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이게 전체 전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순간순간의 영상만 보면 왜 이렇게 좀 어설프지? 하는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러시아군이 좀 분명히 이제 전쟁 치르고 밀고 내려오는 거 보면은 화력이 되게 강한 건 맞고, 많은데 어설픈 부분도 많다.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주력군의 4분의 3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던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러시아 전체 주력 전력의 4분의 3을 투입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퍼서 뭔가 러시아가 힘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러시아 실제 가용 가능한 전력이랑 지금 우크라이나에 싸우고 있는 이 병력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힘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2위라는 러시아가 저렇게 탱크가 멈추고 이렇게 뭔가 보급이 잘 끊기고 탱크가 멈추고 하는 걸 보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연 북한 탱크는 잘 굴러다닐까. 그다음에 지금 전쟁 양상을 보니까 러시아군이 초반에는 좀 약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의 괴뢰 국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동부 지역만 이렇게 편입을 시키더라도, 이게 나중에 러시아가 통치를 하려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고 속전속결을 팍팍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인들이 결상전을 하면서 힘들어졌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러시아는 이제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미국은 좋고 우리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입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전쟁이 점점 이제 거칠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민간인은 희생을 최소화해라 했지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약간씩 이제 점점 더 잔인해지고 이런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로 러시아 쪽에 뭔가 보급이나 물자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손을 내밀어서 한번 간보기, 그러니까 우리 대륙 세력들, 우리가 이게 동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관계가 그래도 이제 위기 시에 좀 서로 힘을 합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아예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혼자 대 서방 세력 하면은 러시아가 힘을 붙일 수는 있지만, 중국이 개입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일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쪽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또 미국이 저쪽에 안 붙을 수가 없어서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과연 푸틴이 쓸까? 지금 보면은 뭔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산발적으로 쓰고 있다는 증언들은 있지만 공식적인 증거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전으로 들어가면 점점 전쟁이 힘들어질 텐데, 아시겠지만 시가전은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진지 구축해놓고 막 숨어가지고 저격병도 대기 타고 있고, 막 치는 쪽은 희생을 치르면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과연 푸틴이 그냥 시가전을 그냥 자기 병력들 희생을 하면서 밀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죠.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하죠. 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격할 역량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까 앞에 군대 그 현황을 보셨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체계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공군은 이미 괴멸이 된 상태인 것 같고, 일단 공군력이 안 되고 장거리 미사일 체계가 없으면은 이 반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보면서 좀 중요하게 느낀 게, 탱크가 이제 진짜 쓰잘데기가 없구나. 탱크 진짜 쓰잘데기 없다. 이게 원래 이게 탱크가 좀 이제 가성비 좋게 여기저기 회집고 다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보병 한 명한테 박살이 나고 있는 거. 이게 보병 하나랑 탱크 하나가 계속 교체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무기가 된 게 아닌가. 보병 하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블린 같은 거 쏘면 탱크 위에서 뚜껑 따가지고 때리는데 이게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야, 앞으로 이게 우리 현대전에서 탱크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중요하다. 뭐 보병이 나중에 들어가서 뭐 깃발을 꽂고 그것도 중요한데 개전 초기에 반격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 있죠. 미사일 체계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반격할 수단이 없으니까 때리지 못하잖아. 만약에 여기 우크라이나에 뭐 사거리 뭐 500km 정도 되는 미사일만 있었어도 모스크바에 쏟아 부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 초반에 뭐 한 사거리 100km 이내에 포들이 있긴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러시아 국경지대에 약간 그 반격을 하긴 했는데 해봤자 뭐 여기 의미 없지. 모스크바에 때려야지, 그죠? 여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쟁 나고 나서 국경지대가 밀려 들어오면서 점점 그 반경이 멀어지는 거죠. 이제 사정거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입장이라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하지 말자는 반전 시위가 꽤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모스크바에 뭐가 막 떨어진다. 그럼 이제 반전 여론이 수그러들겠죠. 예. 모스크바 사람들도 이제 결사항전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또 외교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 2022년 3월 14일 전황을 보면 요 빨간 부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지금 이제 들어와서 러시아 군이 통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미 키이우까지는 러시아군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북서쪽도 들어오고 있고 동부 쪽은 완전히 뭐 이쪽은 원래 친러 국가니까 뭐 수월하게 들어왔고 남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남쪽에서 지금 중요한 두 개 도시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해안지대가 요 남쪽이잖아요. 남쪽인데 요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를 러시아군이 먹으면 이제 크림반도랑 육로 회랑으로 러시아 본토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여기가. 물론 이 크림반도 밑에 보면은 여기 다리가 있어요. 러시아 본토랑 연결된 그 크리미아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육로 회랑이 연결되는 게 그 전략 전술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죠. 그래서 아마 이미 여기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은 정말 거셀 거 정말. 이거 꼭 먹어야 되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거셀 텐데 여기는 진짜로 시민들이 다 죽을 때까지 완전히 100% 함락할 때까지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만 연결되면 이제 러시아 본토랑 회랑이 이렇게 연결돼서 크림 반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역 하나가 여기 오데사라는 지역이거든요. 어떤 전문가분들이 오데사는 여기는 뭐 병력이 분산돼서 공격을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힘을 숨기고 있어요. 힘순진이야. 지금 그냥 어설프게 살살살살 거느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거다. 러시아 지금 병력의 이 전략에 전부 쓴 게 아니에요. 일부만 쓰고 있고 오데사는 여기는 먹으면 뭐가 좋냐면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질 거거든요. 여기도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나라 있죠. 여기가 몰도바거든요. 몰도바가 아직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몰도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작은 독립국이 하나 있어요. 물론 국제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국가도 아니고 지도상으로는 몰도바 안에 있는 그냥 행정구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1990년에 독립을 했고 그 친러 국가가 하나 있고 여기 러시아군이 이미 있거든요. 러시아 병력이 있어. 그래서 이게 5대4만 먹으면 여기 러시아 병력이 있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요 국가랑 여기 5대4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밥그릇처럼 둘러싸게 돼요. 그리고 서부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서부까지 폭격을 때리고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다 감싸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우크라이나, 요 밑에도 우크라이나 땅인데 여기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 해안도 봉쇄되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여기 보면은 몰도바 같은 경우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점선 부분 요렇게가 폴이라는 것을 수도로 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독립국가입니다. 실제로 승인은 못 받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에서 인정한 나라고 여기 이미 러시아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요 밑에 여기 아직 그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요 부분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오데사를 먹으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 회랑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 몰도바가 아직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니거든요. 몰도바도 지금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동부에 도네츠크, 루간스크 쪽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동부 쪽에. 지금 여기도 보면 동부 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몰도바도 먹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 몰도바 왼쪽에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거든요. 루마니아가 옛날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독립전쟁 때 도와줬어요, 몰도바를. 자유진영에서 도와줬고, 요때 보면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가 도와줬죠. 이게 참 역사가 웃긴 게,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독립전쟁 때, 이 러시아 쪽에 붙어서 같이 싸워줬던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역사의 비극이죠.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독립하라고 도와줬더니 나중에 내 목을 옥죄는 족쇄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번 전쟁의 원인을 제가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뭐 중요도 순으로 한 건 아니고요. 생각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이 먹고 사는 에너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벨라루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가스관이 이제 주력이었대요. 그때 이제 2011년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가스의 비중이 80%, 그다음에 벨라루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가스의 비중이 20%였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의 핵심적인 지역이 우크라이나였던 거죠. 근데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옛날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같은 민족들 슬라브족들 살고 하니까 뭐 편의를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이 가스도 좀 싸게 공급하고 그렇게 편의를 봐줬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2004년, 2006년에 중간에 가스를 몰래 뺐다가 걸려요. 러시아한테 걸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을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땡겨오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위험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잘라 먹었어. 잘라 먹고 하니까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가스관을 잠궈버려요. 얘네들 둘이 싸우는 거야.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궜더니 피해는 또 유럽 사람들이 보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스관 잠깐 잠갔을 때 유럽의 공장들이 뭐 상당수 멈췄다고 그러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가스 수출하는 게 러시아의 20%란 말이죠. 이 당시에는 에너지 수출, 그러니까 가스 수출 비중이 더 높았고, 그러니까 자꾸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가스 수출 관련해서 충돌이 생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스 수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거 하나가 이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발트해를 통해서 파요 새로. 근데 유럽 입장에서도 이거는 러시아랑 이제 입장이 맞는 거죠. 왜냐면은 가스관이 많아질수록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단가도 떨어질 테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래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발끈하는 거예요. 니네 이거 노드스트림 파고 나면은 우리 쪽에 그 입지가 약해진다. 이 가스관이 지고 있어야지 우크라이나도 이게 약간 안보 위협용이랄까? 그런 걸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생겨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입지가 약해지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또 러시아한테 막 뭐라 그래요. 이거 만들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정 간섭이죠. 만들든가 말든가. 그리고 러시아는 살 길을 계속 찾았는데 또 트루크 스트림 파이프라인 있죠. 이것도 최근에 몇 년 안 됐어요. 완공된 지. 이것도 이제 이렇게 흑해 쪽으로 들어가서 터키랑 세르비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 독일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스관만 놓고 봤을 때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제는 니네가 가스를 잘라 먹든지 뭐 잠궈 먹든지 알아서 해라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팔로 개척이 많이 됐어요. 유럽, EU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공급 단가가 떨어지겠죠. 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만들 때 미국에서 견제가 진짜 심했어요. 이거 만들지 말라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점점 에너지 의존을 러시아에 많이 하게 되면 미국이 EU에 대해서 간섭하고 할 수 있는 이 뭐랄까 힘이랄까 이런 게 점점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미국은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 유럽 회사들을 제재하게 됐습니다. 웃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EU랑 미국하고 입장이 살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EU는 값싸게 공급받을 에너지가 필요한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판 부리는 이런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1년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만들어지고 뭐 이래저래 유럽도 살 길을 찾으면서 그 에너지 공급 단가가 조금씩 내려와요. 미국은 이게 싫겠죠, 당연히. 왜냐면 에너지 공급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걸 또 의미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좀 힘을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려면은 걔들이 항상 나보다 약하고 뭔가 불리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지. 이 이유가 이 산업 생산력이 좋아지고 러시아 쪽하고도 더 쿵짝쿵짝 해먹으면 미국이 약간 이렇게 EU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이 좀 견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쟁 원인 2로 죽고 사는 문제로 이념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념 자체도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분배할까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념 두 개를 보면은 그냥 다 같이 동일하게 생산을 해서 동일하게 분배를 할 건지 아니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시장이 자동적으로 분배를 하게 할 건지 뭐 그런 이제 이념 문제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저는 여기 죽고 사는 이라 적었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이 이념에 따라서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라 적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러시아 수도는 당연히 모스크바 여기고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옛날 러시아 수도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1700년대, 1800년대 뭐 이런 시절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수도였어요. 지금도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다랑 연결돼 있죠. 발트해랑 연결돼 있어서 러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도시가 여기 다 몰려있죠. 근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발트 3국, 여기 에스토니아 여기 국경지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거리가 한 100km 남짓 되거든요. 지금 아마 러시아는 발트 3국 나토 가입을 못 막은 게 지금 사무칠 거예요. 뼈에 사무쳐. 그리고 지금 핀란드가 뭐 나토 가입 얘기가 나오는데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해버리면은 여기 핀란드 국경지대랑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코앞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토의 전략자산들이나 뭐 화력이 집중되게 되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엄청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니네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너무 코앞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항구를 잃으면 안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을 잃으면 안 돼. 지금 러시아가 땅덩어리는 되게 큰데 쓸 수 있는 그 항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북극 쪽에는 다 얼어 있는 항구들이고 소규모인데다가 지금 그나마 쓸 수 있는 데가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랑 여기 요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흑해 이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 이게 뭐 복잡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에 왔다 갔다 하려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지나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 스웨덴 지나야 되죠. 뭐 덴마크 지나야지, 폴란드 지나야지. 너무 험난하긴 해. 백길이. 바다긴 바다인데 뭔가 험난하죠. 그다음에 흑해도 그래. 흑해도 터키 뭐 지나야 되고 여기에 그 운하가 있거든요. 이스탄불 운하가 있는데 여기 터키 영토 지나야 되고 그리스 지나야 되고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나토가 계속 슬금슬금 확장을 하면서 뭐 이제 모스크바 목 밑에까지 칼을 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친러 국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여기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500km거든요. 500km 안에 이제 공격 사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점점 옥죄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토에 가입을 했냐 하는 문제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1997년 기사거든요. 1997년에도 벌써 러시아 총리가 발트 3국 가입하는 거 개박살 내겠다고 막 강력히 반대하고 나토 가입 문제는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발트 3국하고 우크라이나의 차이가 뭐였냐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이 97년이라 돼 있잖아요. 꾸준히 서방 세력에 나토 가입을 하려고 로비도 하고 완전히 그 서방 세력 노선만 붙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제가 알기로 나토 가입을 2004년인가 그때 가입을 해요. 이 발트 3국이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입에 성공을 해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보니까 계속 정권이 바뀌거든요. 친러 정권이 됐다가 뭐 서방 정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뭐 나토 가입도 그렇게 되게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몇 번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요. 그게 너무 지금 뼈 아픈 거죠. 가입을 할 수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늦어버렸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그거고요. 지금 여기는 국민들이 뭐 친러 반대해가지고 너무 심해.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발트 3국이 러시아에 침공당할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트 3국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 친러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인구의 한 20%, 25%가 러시아 주민이거든요.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또 뇌관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토 국가들이 이 발트 3국을 도와준다고 왔을 때 뭐 좀 교통망이나 인프라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 인프라나 교통망이 되게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이야 공중전력이 있으니까 항공전력으로 지원이 좀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좀 인프라가 취약해서 과연 나토군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약간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지금 이미 서방 세력들하고 뭔가 많이 하고 있긴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서쪽에서도 나토군이 들어와서 뭔가 쿵짝쿵짝 하고 있었고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마리우폴만 러시아가 뺐으면 이렇게 회랑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베르단스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미군하고 나토군의 도움을 받아서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었대요, 여기. 이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싸우자는 거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이걸 떠나서 러시아는 팽창 야육이 있고 뭐 이런 나라인데 이게 지정학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베르단스크에 해군 기지를 만들면은 지금 러시아 도시들에서 나오는 여기를 완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맞죠? 이 해상을 봉쇄해버리고 흑해까지 나중에는 러시아가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러시아가 이 베르단스크 해군 기지 만드는 걸 박살내고 마리우폴까지 먹고 해서 여기에 아예 나토군이 못 들어오게 미리 이 맥을 끊어놓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러시아가 좀 생긴 게 독특하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쓸만한 바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발트해 쪽에 노출되어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다음에 여기 칼리닝크라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똑 떨어져 있는데 이게 러시아 땅이거든요. 신기하죠. 보면은 밑으로는 폴란드, 옆으로는 리투아니아 이렇게 접해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 땅 칼리닝크라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자랑 발트 함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동항이죠. 러시아가 부동항이 있어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여기 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좀 독특해. 여기 발트해 쪽에 있고 아까 밑에서 봤던 흑해 쪽이 있는데 어쨌든 부동항이 없진 않다. 다만 이제 이쪽인데 이제 흑해 쪽에서 흑해를 잃으면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흑해야말로 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 절대 뺏길 수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군이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나토군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뭐 나토군이나 미군들 해군 뭐 항공모함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막 이제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흑해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발트해는 그렇다 치고 함대가 여기 있고 뭐 상관없는데 흑해는 지금 크림반도 뺏었잖아요. 크림반도 뺏었고 지금 이제 여기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방까지 다 차단을 시켜버리면 이제 패권은 러시아가 갖고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터키랑 약간 이제 좀 갈등이 생기겠죠. 터키가 이 지역의 강대국이니까. 어쨌든 나토랑 미군은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스탈린이 인구 이동 정책을 쓴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우리나라 위에 극동 지역 쪽에 유태인이 잠깐 이주돼서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쪽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냈죠.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뭐 지금 고려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고 막 그래서 스탈린이 인구 이동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시켜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서 자꾸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쪽에 한쪽으로 엄청 이주를 시키잖아요. 한쪽 인구를 빠방하게 만들어서 독립 못하게. 지금 그 스탈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정책을 썼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유럽 곳곳에 있죠. 유럽 곳곳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아까 우리 봤죠. 여기 몰도바 오른쪽에도 뭐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 크림반도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도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발트 3국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한 20%에서 25% 살고 있고 곳곳에 막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막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동네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러시아 쪽, 친러시아 쪽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 것만 보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푸틴한테 승인을 받은 국가랍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들어서 있고 이미 여기 이제 국가 수반들이 다 있어요. 여기 이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이요. 이미 독립된 국가라고 자기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파지아 공화국이라고 해서 저기 밑에 또 여기 조금만 이제 독립한 나라가 있고 남오세티아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죠. 남오세티아 조지아로부터 독립하려는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여기도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는데 도움을 줬죠. 여기도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뭐 아르차흐 공화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몰도바 오른쪽에 모여 사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그래서 뭐 곳곳에 이렇게 쪼개진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 동네도 골 때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국가별로 이제 쪼개져서 사는 이 러시아 사람들, 분리 독립 세력들이 뇌관이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도네츠크나 루간스크가 이 다른 이런 나라들보다 덩치가 커서 그렇지 사실 보면 이게 얘네들 분리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전쟁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때까지 러시아가 했던 전쟁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왜 뇌관이냐면은 그 전 세계에 존재하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유럽 쪽에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 여기도 좀 위험해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중이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데가 발트 3국입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이제 색깔이 짙을수록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소리인데 이제 그 러시아어를 쓰는 인구 비중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살고 있지만 뭐 워낙 우리나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 발트 3국, 핀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이제 차후 러시아하고 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전쟁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담이 되니까. 근데 발트 3국하고 핀란드까지는 좀 위험하다. 보시면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 지역들이 약간 화약고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쟁 원인은 지금 이제 최근에 자유진영하고 자유진영이 아닌 곳에 힘이 충돌하고 있는 그게 가장 또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자유진영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자유진영이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독재 정권이나 뭐 권위주의 국가들인데 보시면은 이 아프리카 이쪽하고 아시아 내륙 쪽이 권위주의 진영이 많아요, 국가들이. 그 다음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EU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일본을 중심으로는 자유진영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렇게 마주치는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는 주황색인데, 반쯤 자유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만약 나토가 들어오면 당연히 요 라인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긴장되는 지역들이죠.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북한 요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이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태평양 세력이고, 해양 세력이고 그다음에 여기 대륙 쪽 그러니까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힌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약간 화약고 그다음에 여기 대만, 우리나라, 일본 이쪽이 화약고인 거예요. 여기는 언제든 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외교에서 실수가 일어나거나
뭔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최근에 그래서 베트남 쪽에 미국이 손을 잡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념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도와주고 여기를 이제 약간 대륙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이 여기가 권위주의 국가라 미국하고 이념이 안 맞잖아요. 종국에는 또 뒤통수 때릴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힘이 충돌하는 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대만 뭐 다 그렇죠. 좀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살기 여기는 안정적이야. 예. EU가 다 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은 EU가 안 밀리고 우리나라랑 일본만 안 밀리면 돼. 그러면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뭐 죽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고 전쟁 나면 대만,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만 죽겠죠. 참 세계 구도가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아까 돈바스 얘기 나왔는데 여기 이제 요 우측 요 동쪽 여기가 분리 독립을 지금 했죠. 자기들은 했다 그러죠. 여기가 좋은 게 지금 푸틴 생각을 보니까 일단 여기는 독립을 완전히 시킬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는 독립을 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체에 러시아 괴뢰 정부를 만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뭐 중립국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뭐 여기 동부에는 무조건 독립을 시킬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얘기를 듣지만 사실 중공업하고 제조업도 나름대로 좀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이 돈바스 지역에 좀 몰려 있습니다. 이 동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 동부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여기 좀 편의를 봐주고 좀 이렇게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어떻게든 분리독립 못하게 하려고 좀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출도 우크라이나에서 한 20%, 25%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석탄도 한 70%, 75%가 여기서 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막 내전 일어나고 하면서 좀 불안해지니까 우크라이나에 정전도 자주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힘의 격차가 너무 난다. 뭐 힘의 격차가 난다고 무조건 전쟁이 나는 건 아니지만 힘의 격차가 너무 나는데 좀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유로마이단 이후에 친러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동쪽에서 자꾸 이제 못 살겠다.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러시아 쪽 무기 같은 걸 반입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긴장이 되죠. 그리고 그걸 우크라이나 군이 당연히 또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바스 전쟁이 2014년에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지역이 완전히 이제 뭐랄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이 돼버리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게 그냥 무기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고 뭐 하이브리드전, 뭐 소프트 파워 이런 얘기 나오죠 요즘. 이미 러시아가 이쪽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전전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거거나 뭐 러시아 쪽 사람들을 뭐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 이미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막 아무튼 계책들이 난무했어. 전쟁이 일어나도록 좀 유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돈바스 지역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치권을 인정해주다가 나중에 탄압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어 사용 금지를 때립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한 20, 30%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를 쓰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좀 예를 들어서 뭐 그거죠.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쓰지 마라. 쓰면 처벌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푸틴이 자꾸 나치 얘기를 하는데 나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 도네츠크 공항을 보면 여기가 좀 전략적 요충지여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군이 뺏었다가 저기 그 군이 뺏었다가 막 이렇게 서로 뺏기고 하면서 완전 폐허가 돼버렸죠 지금. 그냥 보면 이 지역이 좀 복잡해요. 이 지역이 좀 역사가 복잡해서 지금 지역 있죠 러시아 키예프 그쪽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키이우가 자기네 뿌리라고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뿌리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키이우는 좀 자기네 뿌리니까 수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을까. 역사 얘기를 하면은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까자크, 그 드네프르강 쪽에서 막 이렇게 일어났던 이 까자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좀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세력을 만들면서 국가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이게 크림반도에 있던 타타르족하고 연합해서 이게 폴란드랑 싸우다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세력도 키우고 잘 지내는데 나중에 그 타타르가 폴란드하고 손을 잡고 까자크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까자크가 손을 내민 데가 모스크바 공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모스크바 공국에 좀 도와달라 해서 손을 잡았는데 그래 다 거의 그게 이제 이 까자크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국하고 까자크는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역사다 자기들의 선조들이다 얘기를 하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루스국은 그냥 자기들 뿌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까자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니네가 우리나라 밑에 들어온 게 아니냐 니네가 우리나라 밑에 들어온 건데 뭘 니네 뿌리다 그러냐 이미 우리한테 먹힌 거지 라고 주장하는 게 러시아고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먹힌 게 아니고 우리 그때 외교 상황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시대인데 니네한테 잠깐 붙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수백 년이 흘러내려오는 분쟁의 역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크림반도 후르시초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잠깐 양도라고 할까? 양도를 해요. 왜냐면 또 지네가 이전에 지은 죄도 많고 하니까 약간 우크라이나에
좀 뭔가 유화적인 거 편의를 많이 봐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크림반도거든요. 크림반도 니네가 좀 행정상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행정 조치인 걸 자체를 넘겼다기보다는. 그래서 관리를 하라고 줬는데 나중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할 나라들이 딱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면서 크림반도를 자연스럽게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니네 그냥 행정상 분리해놓은 거고 그냥 관리하라 그랬지 가져가라고 안 했다 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말이냐 우리 땅이지 하다가 결국 이건 뭐 러시아가 뺏어갔죠 다시 뺏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적으로도 동서 양분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요. 드네프르강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약간 이제 친서방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동쪽에는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서쪽은 뭐 폴란드나 이런데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좀 또 이념적으로도 갈려 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충돌 요인들도 있었지만 여기는 뭐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끼리는. 대장 브리바 적어놨네. 좀 까자크에 대한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대장 브리바 요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원인을 한번 또 찾아보자면 푸틴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니었나. 지금 보시면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단 말이죠. 지금 약간 미국이 이제 우리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옛날보다 축소할 것이다. 이런 좀 기조로 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철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군대를 투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복구 뭐 이런 것 때문에 EU 쪽에서도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두들겨 패도 미국이나 EU가 좀 개입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계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원인이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야. 대통령이 푸틴이야. 푸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역사적으로 전범으로 기록이 될 테고 희대의 악마로 기록이 되겠죠. 아까 발트 3국이 나토 가입할 때 이 차이점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이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할 때는 대통령이 푸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요 두들겨 맞고 있을 때는 대통령이 푸틴이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뭐 상황은 비슷한데 전쟁 안 났잖아요, 그죠? 이때 대통령이 푸틴이었으면 얘네들 두들겨 맞았겠지. 자, 이건 앞에서 아까 얘기 나온 건데 복잡합니다.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한번 간을 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발트 3국은 좀 위험하다. 폴란드도 위험하다.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발트 3국을 건드리면은 나토군 자동 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푸틴 입장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토를 건드렸을 때, 나토에 가입된 국가를 건드렸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전하기 꺼려하고 있잖아요. EU도 그렇고. 여기 참전해가지고 EU 전체가 이제 전쟁터가 돼버리면 유럽 자기네들이 너무 안 좋아. 미국도 좋을 게 없어요. 미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 자기들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푸틴 계산에는 나토를 한번 건드려볼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건드렸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전쟁터 만들기 싫어서 그래 발트 3국하고 핀란드 여기만 내주자.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토는 와해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때려봤는데 나토가 막 미친듯이 반격을 해. 야, 이거는 그럼 이제 좀 더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바이든 말대로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러시아가 꼬리를 내리고 후퇴를 할 수도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100% 이제 그냥 전국토 다 유린당할 것 같고요.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하고 폴란드 뭐 이런 데를 건드릴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은 지금 독일이 속내가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폴란드가 전쟁 체제로 가면은 폴란드가 유럽의 이제 최전방이 됐는데 폴란드 바로 옆에 독일 붙어 있잖아요. 그럼 독일도 별 수 없이 어느 정도 전시 체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비중을 더 높일 것 같고 지금 비싼 발주가 벌써 막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원자력이나 친환경 이쪽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원자력을 좀 없애는 추세고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가스 수급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들여오는 가스 중에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가스 비중도 꽤 돼요. 러시아 거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비중이 높긴 한데 이쪽 비중이 주면은 EU에서 쓰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보듯 뻔한 거고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죠. 난 뭐 내심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방패를 좀 잘해줘.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안 되고 니네가 잘 막고 좀 전쟁을 거기서 잘 해결하도록 좀 방패 좀 잘해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미국하고 이념은 공유하지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싸고 좋단 말이죠. 이거는 또 이룰 수 없고 복잡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 비중이 있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50%. 엄청 높아요. 리투아니아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 폴란드도 줄여가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쓰는데 너무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리스크가 높으니까 얘네들은 잘 줄이고 있고 프랑스는 별로 안 높아요. 네덜란드는 최근에 쓰고 있네. 이탈리아랑 지금 독일이 문제예요. 50%나 쓰고 있어. 50%. 그다음에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천연가스를 어디서 갖고 오냐 보면 러시아 비중이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게 좀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값이 당연히 급등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놓았다. 미국이 앞으로 좀 수출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관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좋지만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비용은 들어도 이런 배 타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이런 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선도 필요할 테고 뭐 터미널도 많이 만들어야 될 테고 좀 이쪽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EU 안에서도 이 에너지 자체만 놓고 보면 EU 안에서도 생각이 좀 갈리는 게 지금 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를 얼마나 많이 쓰냐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독일, 뭐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 불가리아 이런 데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좀 높아요. 높은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도 적어. 그 안에서도 좀 생각이 갈릴 수 있다. 러시아가 뭐 가스로 깡패짓을 하든가 말든가. 미국도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지금 보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장 상태만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러시아도 좋고 미국도 좋은 상황인데 지금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쟁을 멈추면 우습게 돼. 어떻게든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차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완전 놀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국에서 EU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무기도 팔아먹고 있죠. 독일이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폴란드 뚫리면 자기니까. 그래서 군사력, 군비 증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행보라고 나왔는데 이제 독일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 미국에서 또 전투기 팔아먹고 있고 또 이제 에너지 가격 오르니까 그 릭들 멈춰있던 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은 놀았어. 이게 이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은 뭐 나쁠 거 없다. 미국은 나쁠 거 없다. 이게 참 걱정이죠 이게. 그리고 아까 왜 그 트럼프가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만드는 거 제재하고 했는지 아시겠죠? 예. 미국은 EU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텐데 중국은 당연히 대륙의 맹주답게 러시아랑 짝짝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진영의 적이 될지 아니면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이 좀 약해졌으니까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착한 척하면서 교통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뭐 리더국으로 떠오르려고 할지 여기서 중국이 리더십 발휘를 잘하면은 미국의 빈틈을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뭐 니네 그만 싸워 그러고 막 이렇게 중재를 하고 하면은 아니면은 조금 더 간을 보다가 저쪽 지역의 정세가 너무 불안해지고 뭐 미국도 너무 불안해졌을 때 이 동북아시아 쪽에 힘을 못 쓰는 틈을 타서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에 좀 도발을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뭐 그리고 러시아 쪽하고도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 관계를 당장 끊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반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도 이해관계가 워낙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끊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그 양다리 문어다리 전략으로 뭐 러시아랑 경제적인 친분이나 경제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뭐 러시아가 도와달라 그러면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뭐 자유진영 국가들을 크게 도발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도와줄 것 같다. 도와주고 그렇다고 뭐 우리랑 관계를 끊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이 난세 속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잘 뽑으려고 어떻게든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좀 약간 정권이 바뀌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잘해야 되고 지금 저기 돌아가는 상황들 예의주시하면서 그래서 뭐 정전이든 종전이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협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총을 놓고 말고는 사실 키는 러시아한테 있죠. 러시아가 전쟁만 멈추면 되니까. 근데 러시아가 이제 와서 얻은 거 없이 전쟁을 멈춘다? 이거는 뭐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건 마찬가지일 뿐더러 안에 지지율도 폭락할 테고 푸틴의 목도 원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키이우라도 먹고 뭔가 협상을 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역을 괴뢰 국가로 만들고 협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당장 여기서 멈추는 거는 좀 푸틴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느낌이.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중립국화라도 되라. 친러 괴뢰 정부가 들어서면 더 좋지만 일단은 중립국화라도 되라. 그 다음에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그러니까 도네츠크 주 전체를 확대해서 그 지역 전체를 다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가스 수출하는 거 자꾸 태클 걸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즉시 공격을 중단해달라.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하자. 그리고 영토협상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쟁 피해 복구 비용 요구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들어 협상이. 협상할 때 내가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거 하나를 더 서로 내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협상이 될 텐데 그게 될까요? 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양상별로 한번 예상을 큰 그림으로 해보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죠.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곡물가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겠죠. 우리한테도 좋은데 전쟁이 종료된다고 해도 군비 증가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한번 봤잖아요. 힘없으면 두들겨 맞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독일도 계속 군비 증강한다 그러고 그 이념이 부딪히는 그 판에 있던 나라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 군비 증강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뭐 무기 팔고 이쪽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만 계속 늘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확전은 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만 계속 싸우면 뭐 곡물가랑 에너지 가격 부담은 지속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좀 약간 하향 안정세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싼 가격대로는 못 가겠지만 치솟고 약간 이렇게 하향 안정세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갈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가 나토 국가들을 건드려가지고 확전이 되는 케이스인데, 미군이 참전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푸틴이 나토 국가들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난다. 왜냐면은 미군이 참전을 안 하죠. 안 하면 나토가 와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이때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나토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봤자 의미가 없네. 뭐 어차피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 군사력이 들어온다 그러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좀 어그러질 수 있다. 우리도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 저 나토 두들겨 맞아도 안 도와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불안해지고, 중국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저거 한번 패볼 만한데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군이 참전을 하면은, 바이든이 그랬죠. 우리가 참전을 하면 세계 3차 대전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미국하고 자유진영인 세력들이 우리 건들면은 니네 이렇게 맞아 죽어라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자유진영들의 신뢰랄까, 이런 끈끈한 고리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세와 안보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중국까지 개입을 해버리면 진짜 뭐 이제 전쟁과 야만의 시대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만 부상한 거지. 이게 전쟁 한번 벌어지면 최소한 몇 년, 몇십 년을 갈 텐데, 그렇죠? 뭐 이까지 갈까 싶지만은 어쨌든 푸틴 이 할아버지가 나토 국가를 제발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푸틴이 진짜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던 짤방이던데, 요거 하나 보고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엄청 길어졌네. 어쨌든 뭐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멈추거나 뭐 생업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이쪽 동네 이렇게 정세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체크해주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푸틴 아저씨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인데, 이건 약간 유머입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우리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맙시다.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살인사건 날 수도 있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사건을 일으킨다는 소리는 아니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지 악수 무시당했다고 누가 만들어서 뿌린 자료더라고요. 어쨌든 전쟁 일으킨 푸틴은 나중에 대가를 치를 것이고 뭐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